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원기랩 부속 K22팀이고 저희가 연구할 주제는 형광 이미징을 통한 팡코니 민혈증 환자 세포에서의 DNA 손상복구 단백질 SLX4 재경기전 관찰입니다. 참여 학생은 임준석, 조수영, 하나연, 황재은입니다. 먼저 SLX4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SLX4 같은 경우는 DNA 손상복구 메커니즘에 관련된 작은 단백질입니다. 그림 A에서 볼 수 있는 것은 SLX4의 스트럭처이고요. B에서 보시면 SIM 도메인에 단백질 서열이 나와 있습니다. 도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SLX4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서브 유닛과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SIM 도메인이 SLX4를 구성하는 도메인 중 하나이고, 이는 그림 C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UBC9라는 어떠한 엔자임과 이제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C에서 보시면 ICL 리페어를 하는 이제 SLX4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이라는 SLX4의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ICL 리페어 과정은 저희 연구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SLX4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원래 상부적인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이 연결돼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공유 결합이 위치하게 된다면 그거는 인터스트랜드 크로스 링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번역이나 아니면은 복제 과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ICL 리페어 과정인데, 여기서 DNA를 절단하는 역할을 이제 SLX4, XPF 그리고 ELCC1 복합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과정은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게 시뮬레이션 카탈릭 사이클입니다. 먼저 그 가장 왼쪽을 보시면 수모 단백질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1 액티브 엔자임이 수모 단백질이 붙어서 이 녀석을 ATP를 사용을 해서 액티베이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활성된 수모는 결과적으로 E2의 UBC9라는 단백질과 아까 말씀드렸던 SIM 도메인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서 컨주게이션 되게 되고, 이는 이제 리게이스 E3라는 이제 다른 효소의 위치에 트랜스퍼 되게 됩니다. 이 리게이스 E3의 역할은 이제 타깃이 되는 단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얘가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수모 단백질을 이제 결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 타겟 단백질은 이제 활성도나 아니면 세포적 위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의 원리가 PML-MB의 생합성 과정에서 이용이 되는데요. 일단 PML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단백질이 PML입니다. 지금 아이언 이온과 Cl 이온이 이제 프로틴 두 개와 각각 결합한 상태이고, 이 PML이 두 개가 다이머리제이션 되면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ML-MB에서 링 도메인이라는 도메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도메인이 링 테트라머리제이션 상태가 되게 되면 PML-MB 뉴클리에이션이라는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과정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가장 오른쪽에 볼 수 있는 그림에 있듯이 매추얼 PML-MBS를 형성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SLX4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타겟 단백질들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 도메인이 없다면은 시뮬레이션 과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SLX4가 PML-MBS의 근처에 심 도메인이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벗어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으로 저희가 목적을 두 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SLX4와 PML-MB의 세포적 위치를 이제 형광 이미징 작업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SLX4의 물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을 세웠는데, 이제 심 도메인이 있으면 이제 SLX4와 PML-MB의 위치적 관계가 심 도메인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일치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셀 라인입니다. 저희가 어레이 3331이라는 세포질을 사용을 했고요. 팡코니 민혈증 환자율의 섬유아세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림 A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어리 3331 세포를 널셀로 하고, 이제 MT 벡터 그리고 SLX 뮤턴트 그리고 SLX 와일드 타입을 각각 도입을 시켜서
제공이 된 스테이블 셀 라인을 저희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시게 되면 HA가 태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SLX4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티바디를 부착하기 위해서 이제 SLX4만 사용을 했을 때 부착이 되는 안티바디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HA를 태깅해서 이에 맞는 AB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적, 즉 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세포인 U2OS를 사용을 해서 SLX4의 물성을 풀업 기법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SLX4와 PMLX의 위치를 이미징하기 위해 RA3331을 셀컬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RA3331의 셀라인의 셀컬처 과정에서 DMEM, FBS 15%, PS 1%, 100X NEAA, 100X 글루타맥스로 조성된 미디어를 사용하였고, 서브컬처 과정에서는 기존 미디어를 제거하고 PBS를 이용하여 워싱한 후 PBS를 제거해 주었고, 트립신을 넣어 37도의 CO2 농도 5%의 조건에서 인큐베이션하여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여 셀을 분리시켰습니다. 다음은 IF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타겟 안티젠을 발현시키기 위해 면역 형광법 중 간접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안티젠의 에피토프와 결합하고 플루어로폴로 태그가 부착된 세컨더리 안티바디가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와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서 형광력 및 검출 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는 안티-HA 안티바디, 안티-PML 안티바디를 사용하였고, 세컨더리 안티바디는 안티-IgG 안티바디를 사용하였습니다. 형광단은 알렉사 488, 알렉사 647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IF 실험 과정입니다. 먼저 4% PF 용액을 사용하여 10분 동안 픽세이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PBS 용액으로 워싱을 해주고 0.1% PBST로 10분 동안 퍼미어빌리제이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PBST를 조성하는 용액 중 트리톤 100X와 같은 디터전트가 안티바디가 세포막을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이후 다시 0.1% PBST로 워싱 과정을 거치고 BSA 용액을 넣고 1시간 동안 로테이터를 통해 블로킹 과정을 거쳐줍니다. 이때 블로킹 과정은 특정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험 방법으로 BSA 등의 블로킹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멤브레인의 빈 공간 등을 블로킹하여 비특이적인 반응을 줄이고 원하는 타겟 상체가 더 잘 붙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후 BSA를 제거하고 희석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즉 본 실험에서는 안티-HA 안티바디와 안티-PML 안티바디를 넣어줍니다. 다시 PBST로 워싱 과정을 거치고 안티-IgG 안티바디를 BSA에 넣고 RT에서 1시간 동안 돌림으로써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와 결합시킵니다. 이후 PBST로 워싱 과정을 거치고 형광 이미징을 위한 다피 스테이닝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다피는 인텍트 셀 멤브레인을 투과하여 DNA와 결합하게 되고 385나노미터 정도의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 계통의 형광을 발합니다. 다피 스테이닝을 통해 세포액으로부터의 퍼미어빌리티를 라이트 인텐시티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SLX4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U2S 셀 컬처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U2S를 서브컬처하기 전후로 이제 나누는 사진이고요. 세포의 양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컬처 과정은 이전 RA3331 셀컬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시언트 트랜스펙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펙션이란 세포 내로 외부의 핵산을 인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제된 바이러스 핵산이나 플라스미드를 진핵세포에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랜시언트 트랜스펙션의 경우 스테이블 트랜스펙션과 달리 도입된 유전자가 숙주의 유전체 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현되며 환경적인 영향이나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 성질을 잃게 됩니다. 위 그림은 지금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U2OS의 트랜시언트 트랜스펙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XLX4 와일드 타입과 EGFP입니다. 먼저 XLX4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물리화학적 특성을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이 XLX4 와일드 타입을 U2OS에 트랜스펙션함으로써 LLPS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LLPS는 연력학적으로 구동되는 가역 현상으로 용질의 몰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액체 상태로 창분이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EGFP는 초록색 형광 단백질입니다. 이는 아연 섬유 형광 단백질 GFP를 개선한 것으로 유토웨스 세포 내에서 XLX4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XLX4와 EGFP를 플라스미드 형태로 하여 유토웨스 세포 내로 트랜시언트 트랜스펙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래스 바텀 기존 6웰 플레이트로 시딩하였는데 전날 시딩한 10% FBS를 포함한 프레시 미디어로 체인지하고 37도에서 인큐베이션하여 옵티 MEM 150ml, DNA 3.3람다, 퓨진 9.9람다를 준비하여 로테이터를 통해 섞은 후 10분 동안 인큐베이션 해주었습니다. 트랜스펙션 미디어의 경우 DMEM과 FBS만 있는 미디어를 이용하며 이때 조성비는 9대1이므로 DMEM 45mm와 FBS 5mm를 혼합하여 미디어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트랜스펙션 미디어의 경우 이전에 RA3331에서 사용한 미디어와 다르게 PS나 NEAA나 글루타맥스와 같은 보충제를 넣지 않았는데요. 먼저 트랜스펙션 미디어에 PS를 투여할 경우 세포에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도구인 퓨진의 트랜스펙션 효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PS는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NEAA나 글루타맥스와 같은 보충제의 경우 트랜스펙션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질이기에 따로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이후 트랜스펙션 이후 진행하게 될 물성 분석 등에 대해 설명하자면 프랍은 세포막의 인지질들의 골고루 형광 표지 후 레이저로 특정 부분의 형광만을 표백시키며 이후 표백된 분자들이 주변에 형광 표지된 분자들과 섞이면서 형광이 회복되는 과정을 측정합니다. 네, 다음으로 본 실험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이제 컴퓨터 현미경과 에어리스캔 모드 그리고 이제 플로렌스 원리와 플로리센스의 이제 현미경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로리센스의 이제 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자쌍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전자쌍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분자 궤도, 그러니까 동일한 이제 오비탈을 점유하면서 이제 스핀 상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자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전자쌍이 이제 서로 다른 스핀 상태를 가질 때 저희는 이것을 싱글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바닥 상태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싱글 스테이트랑 이제 전이 돼서 이제 싱글 스테이트 전자쌍이 위치할 일렉트로닉 싱글 스테이트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스테이트 전자쌍이 이제 그라운드 싱글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제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과 같은 빛을 이제 흡수하게 된다면 전자쌍 중 하나의 전자가 저기 세컨드 일렉트로닉 싱글 스테이트에 이제 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불안정하여 결국 first electronic 이제 싱글 스테이트로 이제 전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ground 싱글 스테이트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ground 싱글 스테이트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될 때 이제 저기 first electronic 싱글 스테이트랑 second electronic 싱글 스테이트의 에너지 간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파장이 방출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저희는 이제 플로리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두 번째로 이제 플로리센스의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플로리센스 현미경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저 모식도가 이제 현미경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보시면은 이제 라이트 소스가 있는데 저기는 이제 램프가 이제 저기를 차지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램프에서 빛을 쏘게 되면은 여기 익사이테이션 필터에서 이제 그 샘플에서 플로리센스 이제 분자나 이제 단백질이 이제 형광을 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제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만을 이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익사이테이션 이제 라이트가 다이크로익 미러에 반사되고 이제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결국 이제 샘플을 도달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플로리센스 원리에서 플로리센스 에미션 이제 라이트를 방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미션 라이트가 결국 통과하고 에미션 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라이트를 다 차단하는 에미션 필터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에미션 라이트가 디텍터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형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콤프칼 현미경입니다. 콤프칼 현미경은 전에 말했던 그 플로리센스 현미경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총 이 콤프칼 현미경은 그 플로리센스 이제 기존에 있던 플로리센스 현미경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개선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위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플로레센스 이제 현미경의 디텍터와 오브젝티브 그리고 샘플 그리고 이제 플로레센스 분자들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 주황색 샘플 쪽에 있는 그 주황색 선이 이제 초점입니다. 그래서 초록색깔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져서 보면 디텍터 쪽에 이제 제대로 상이 맺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점 밖에 있는 이제 플로레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텍터 쪽 부분을 보시면은 제대로 상이 맺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상이 제대로 맺혀지지 않게 된다면은 되게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상도를 낮추는 이제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콘포칼 현미경에서 이제 핀홀이라는 것을 설치하면서 결국 저희가 관측하고자 하는 이제 플로레센스만 디텍터의 상에 맺도록 하고 나머지들은 차단을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플로레센스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진에 대해서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제 콘포칼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진에 대해서 여러 영역으로 나누고 그 영역마다 초점을 맞춰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에어리스캔 모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콘포칼 현미경에서 이제 설명했던 그 원리는 콘포칼 현미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콘포칼 모드에 대한 것이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한 것은 이 에어리스캔 모드입니다. 이 에어리스캔 모드는 이제 콘포칼 모드에 비해 두 가지 이점을 가집니다. 신호대 잡음 비라고 해서 SNR과 이제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에어리스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총 32개의 이제 육각형의 디텍터와 이제 감지된 각 부분이 이제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각각의 영역이 초점을 맞춘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정교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SNR을 이제 향상시키게 되면서 희미한 신호나 이제 낮은 해상도의 샘플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쉽게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실험 결과를 말할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IF를 활용한 이미징 셀룰러 로컬리제이션 오브 SLS4 and PML-MB에 관한 실험 결과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단백질은 SLS4 와일드 타입, SLS4 스트레이팅 뮤턴트, 그리고 MT 벡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을 LSM980 에어리스캔 모드를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그때 에어리스캔 이미징 컨디션의 경우에는 다피의 경우에는 405나노미터에 4%, 650V를 이용하였고, SLS4, 즉 HA 태경한 것은 488나노미터에 3%, 700V를 이용하였으며, 마지막 PML 핵체의 경우에는 647나노미터에 3%, 680V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각 단백질별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사진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은, 맨 왼쪽에 보이는 사진들은 이제 다피, PML, SLS4를 모두 합친 사진이고, 두 번째는 HA 태깅한 것을 형광 이미징한 것으로서 SLS4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PML-MB를 형광 이미징한 것으로서 PML-MB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LS4 와일드 타입을 보게 되면은 먼저 HA 태깅된 것과 PML-MB를 형광 이미징한 것의 사진을 보게 될 때 SLS4와 PML-MB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정교하게 보고자 그래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흰 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디스턴스에 따른 픽셀 인텐시티를 보았을 때 SLS4와 PML-MB가 동일한 디스턴스에서 픽셀 인텐시티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서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SLS4 스트레이팅 뮤턴트를 보게 되면은 SLS4 스트레이팅 뮤턴트 또한 SLS4 와일드 타입과 유사하게 동일한 위치에서 SLS4와 PML-MB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또한 그래프를 통해서 보았을 때도 각 디스턴스에 따른 픽셀 인텐시티를 보았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저희가 가정한 SLS4 스트레이팅 뮤턴트의 경우에는 PML-MB와 잘 결합하지 않을 것이다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T 벡터를 보게 되면은 MT 벡터는 SLS4는 없고 오직 HA 태경만 된 것이므로 위에 두 번째 사진을 보았을 때 SLS4 포시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또한 그래프를 통해 보았을 때 SLS4와 PML-MB 사이에 전혀 상관관계가 안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SLS4 LLPS를 플랫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때는
굳이 에어리스캔 모델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LSM980 컴포칼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블리칭 시킬 때 레이저는 488나노미터의 10%에 0.4초 동안 쏘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영상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네모 표시된 부분이 블리칭 되었고 이제 SL4가 유동성을 가짐에 따라서 콘덴세이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리커버리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정교하게 확인하고자 밑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블리칭 되는 순간 형광 물질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100초에서 대략 150초가 지났을 때부터는 형광 물질이 콘덴세이터에 따라서 리커버리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하자면은 이제 블리칭을 하는 순간 노멀라이즈드 인텐시티가 1.0에서 0.2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치 로그함수와 유사한 형태로 노멀라이즈드 인텐시티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노멀라이즈드 인텐시티의 경우에는 사진 또는 동영상에서 각 픽셀의 강도값을 정교화한 형태인데 위 실험에서는 플로레센스, 즉 형광의 세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위 실험을 통해서 SLS4는 액체 성질을 가진 콘덴세이터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고 SLS4 포스의 경우에는 액체 성질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조원기 교수님 연구실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연구라는 것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열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와서 이렇게 참여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실험이라는 거는 저는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프로토콜대로만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는 순전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질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과 동시에 이제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열흘이란 시간은 저는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해줬거든요. 네,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좀 많이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학원 생활하면서 되게 좀 의욕도 많이 사라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연구하는 것도 좀 많았는데 이 학생들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그런 자세들에서 되게 많이 배우고 또 자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그래도 배운 만큼 저 역시도 저희 학생들에게 많은 걸 배웠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잘 따라와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 저에게 과학이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인간들을 봤을 때 어떤 인간들은 보면 볼수록 별로고 어떤 인간들은 보면 볼수록 좋고 또 다른 인간들은 숨겨진 매력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에서도 어떤 분야에서는 계속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야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이걸 왜 배우지? 이거 너무 재미없는다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서 과학은 인간과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제 이번 프리-URP 쉽게 생활을 하면서 되게 연구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제가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대학교 생활의 이상을 한번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되게 좋은 친구들과 좋은 조교생과 좋은 교수님 아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어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는 저는 이제 연구란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단 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 주제를 정해서 이걸 실현을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가장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또 약간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는 등 그런 것을 해결할 때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연구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연구 활동에 있어서 그것은 이제 도전의 연속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URP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2주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우고 또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조교님과 교수님께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약간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그랬던 것이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과학은 소설 속 세계관 같습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어찌되었든 현실에서 이야기 하나를 가지게 될 거고 그 이야기가 이제 벌어질 세상을 조금씩 본질을 깨우치고 알아가는 게 과학이잖아요. 네, 알아볼수록 점점 더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현상 같은 거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면을 좀 더 파헤칠수록 더 비현실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이지만 이제 소설 속에 있는 세계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들 같은 거는 여기서 이제 흔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시험 공부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거 하기 바쁜데 여기서는 그냥 마음 놓고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기쁘고 많은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연구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인간이 자신이 이제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제 세상을 이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이제 미궁 속에 그것은 이제 자신을 이제 미궁 속에 방치해 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URP 하면서 정말 많은 이제 친구들을 사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교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이제 지도해 주시면서 이제 최신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알게 되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